안녕하세요. 친정의 일로 남편에게 많이 미안했던 40대 여자입니다. 제 미안함의 원인은 친정 부모님도 언니들도 아닌 두 형부 때문이었어요. 형부들은 제 남편보다 자신들의 직업이 잘났다는 이유로 제 남편을 많이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고작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 판세는 크게 뒤집어지더군요. 때문에 남편과 남편을 무시했던 형부들은 정반대의 위치에 서게 됐는데요. 그 망신스럽기도 하고 또 열이 받기도 했던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세 자매 중 막내입니다.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며 우리를 키워주셨기에 우린 셋이서 붙어 지내는 시간이 많았어요. 저와 언니들은 때론 다투기도 하고 때론 의지도 하며 평범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낸 뒤 번듯한 성인이 되었죠.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셋 다 부모님을 닮아 천성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이 집안은 참 좋겠어. 딸 셋을 다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놨으니 말이야. 큰딸은 무려 대기업 출신에 둘째 딸은 고등학교 교사에 막내도 제법 외국계 중견기업을 다닌다지? 잘 키운 딸 열아들 안 부러운 법이라더니 동서랑 사방님은 아주 세상 부러울 게 없겠어. 아이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된 건 물론 다행이지만 저랑 남편은 무엇보다 애들이 어디 가서 인성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듣게 자라준 거 그게 제일 고맙고 자랑스러워요, 형님. 시간이 흘러 우리 세 자매는 대학을 졸업한 후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공부를 잘했던 큰언니는 디자인 업계 대기업을 다니다 나중엔 프리랜서로 전환해 더 많은 벌이를 갖게 됐어요. 작은 언니는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직업이라던 학교 선생님이 됐고 저도 제법 괜찮은 회사에 취업하게 됐죠. 동네 어른들과 친척 어른들은 입을 모아 저희 부모님을 칭찬하셨어요. 좋지 않은 형편에도 딸 셋을 잘 키워냈다면서요. 그리곤 이런 딸들이 어떤 사이를 데려오려나 하는 기대 어린 말도 덧붙이곤 하시더라고요. 요새 변호사들이 전만큼 못하다지만 그래도 변호사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 장모님, 이제 집안에 변호사 사이가 생겼으니 항상 마음 든든하게 사세요. 시간이 흘러 언니들은 차례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큰언니는 당시 한 변호사 로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를 만나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형부는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조금 허풍이 있어 보이기야 했지만 그거야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족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형부의 진짜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더라고요. 그건 형부가 술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막내 처제, 술이 다 떨어졌잖아. 이 형부가 이제 좀 흥에 오르려는데 집안 막내가 이 와중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 나가서 술 좀 더 사와, 술. 이서방, 이제 그만 마시게. 지금 우리 집에 있던 인삼줄 자네 혼자 사그리 비웠지 않은가. 그래 여보, 술 좀 그만 마셔. 어째 사람이 술을 한번 마시면 꼭 끝을 보는 거야? 그것도 아무리 가족이어도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하는 내 친정까지 와서. 나랑 분명히 술 적당히 먹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왔잖아. 지금도 술 취해서 막내한테 술 사와라 마라 실수하고 있는데 뭘 더 먹어. 아이 얼른 술잔 놔 이 화상아. 술을 너무 좋아했던 형부는 술을 자제하지 못해 저희 집에서도 한 번씩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나중에 큰언니가 크게 화를 낸 뒤론 저희 집에서 과음하는 일은 많이 줄었다지만 술 때문에 언닌 계속해서 골머리를 썩어야 했어요. 이 형부 밖에서 술 안 먹고 들어오는 날엔 집에서 혼자 술을 그렇게 마셔대. 물론 술 먹고 사고를 치거나 자기 일에 지장을 주거나 하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저러다가 건강 망칠까 봐 너무 걱정이야. 연애 시절엔 이렇게까지 술에 잡아먹혀 사는 사람인지 몰랐다니까. 아휴, 내가 결혼하자마자 생겼던 우리 딸만 아니었어도 진지하게 네 형부에 대해 고민해보는 건데 어쩌겠니. 내가 선택한 화상이니 죄역죄를 짓지 않는 이상 참고 살아야지 뭐. 그런 큰 단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언니에게 사과도 잘하고
워낙 서글서글한 사람이었기에 참을성 많던 큰언닌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결혼 생활을 무난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큰언니가 결혼한 지 2년 뒤 작은언닌 대기업을 다니던 작은 형부와 결혼했어요. 곽서방, 난 자네가 내 아랫사람으로 들어와서 너무 좋아. 우리 앞으로 황씨 집안 사이끼리 자주 술도 먹고 골프도 치면서 돈독하게 지내보자고. 요즘 세상에 똑같은 사이끼리 윗사람 아랫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골프보단 테니스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같은 사이로서 형님과 모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람 참 무지하게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람이구만. 작은 형부는 털털한 큰 형부와 달리 자신만의 선이 있으면서도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사위들끼리의 건한 술자리 같은 모습을 기대했던 큰 형부는 그런 작은 형부를 보며 크게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큰 형부는 작은 언니의 결혼 초에 친정에서 술을 진탕 마신 뒤 작은 형부에게 실언을 했었어요. 곽서방, 자네 항상 등이 너무 꼿꼿한 것 같은데 말이야. 대기업 과장이란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전에 자네 입으로 직접 말했지?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나 본데 난 무려 변호사야, 변호사. 아무리 대기업 직원이라고 한들 그저 월급쟁이 아닌가? 형님, 지금 제 직업을 비하하시는 건가요? 아니, 난 그냥 뛰는 놈 위엔 나는 놈도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 내가 나이로나 집안 서열로나 직업적으로나 다 자네 위라는 말도 함께 말이야. 이 인간이 근데 진짜 내가 잠깐 애랑 나갔다 온 사이 또 언제 술 이렇게 퍼마셨어. 미안해 제부. 야 주아야 미안하다. 아유 됐어. 형부 술 취하면 실현하는 거 어디 한두 번 보나. 물론 형부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형부가 평소에 내 남편한테 기분이 많이 상해 있었던 것 같네. 당신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손아랫 사람인데 형부한테 너무 까칠하게 굴지 좀 마. 보는 내가 다 언니랑 형부한테 민망해. 큰 형부는 자신을 윗사람으로 모시지 않던 작은 형부에게 자존심이 상해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날은 일찍 잠을 청하신 부모님이 깨실까봐 염려한 언니들이 말려 술자린 금세 끝이 났어요. 다음날 큰언니 술이 깬 큰형부에게 작은 형부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술이 좀 취하긴 했었지만 뭐 솔직히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대기업 직원이 변호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 않어? 평소에 날 대하는 곽서방 태도도 나 은근 별로였다고? 태도 문제랑 직업 문제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맞사이가 됐으면 그만큼 마음도 넓게 쓸 줄 알아야지. 아이 몰라. 이번엔 나도 양보 못해. 안 해. 평소 실수하면 저랑 작은 언니한테나 부모님께 제깍제깍 사과하던 사람이었건만 큰형부는 끝내 작은 형부에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언니가 형부를 대신해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긴 했지만 작은 형부는 뾰로통해진 채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두 형부는 서로를 은근히 견제하고 못마땅해하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곽서방 자네, 뉴스에서 봤는데 자네 회사 요새 실적이 영 지지부진하다지? 월급쟁이들은 불안하겠어. 그러게 공부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나 같은 전문직이 되지 그랬나? 아무리 지지부진해도 대기업은 대기업이죠. 불안할 게 뭐 있나요? 제 자리에서 제 일만 잘하면 되는 걸. 그러니 형님이야말로 요즘 변호사는 거의 자영업자나 다름없다던데 괜찮으세요? 얼마 전에 다니던 로펌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 차리셨잖아요. 이제 막 개업해서 벌이가 시원찮으실 텐데 나가서 전단이라도 돌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형 로펌 출신도 아니셔서 자리 잡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이,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언제 정리해고되나 사실은 노심초사하고 있을 거면서. 난 적어도 한 번 따놓은 변호사 자격증 덕분에 평생 어디서 잘리거나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거야. 나가서 열심히 발로 뛰고 홍보하지 않으면 그 먹고 살 걱정을 당장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가족이자 손 아랫사람 된 도리로 걱정이 돼서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처음엔 말리고 화를 내던 두 언니도 나중엔 포기했는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평소에 멀쩡한 양반들이 왜 서로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면서요. 물론 형부들이 저희 부모님이 보시는 자리에서까지야 그러진 않았지만 부모님도 눈치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위들끼리 사이가 좋았으면 하는 마음에 부모님도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에휴, 좀 중심이 잡힐 수 있도록 막내 사위인 좀 순하고 점잖은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구나. 연주 넌 남자친구 없니? 너도 슬슬 결혼할 나이가 꽉 차지 않았어? 하는 은근한 말을 제게 하기도 하시면서요. 이후 오랫동안 솔로였던 전 드디어 짝을 만나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처음 남편을 만나보기 전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었어요. 언니가 사람은 정말 괜찮으니까 뭐 하는 사람인진 만나서 직접 들어보라고 했었거든요. 직업을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오히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레 질문을 했어요. 저 하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언니가 만나 뵙고 직접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구두를 수선도 해주고 닦아주기도 하는 곳이요. 아, 그때 들은 대답은 많이 의외였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 구두방을 운영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뒤이어진 남편의 진중한 대답에 전 남편이란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갖게 됐어요. 놀라신 표정이네요.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 건 알지만 제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2살 때 병으로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는 혼자 구두방을 운영하면서 절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 나이 32살에 병으로 돌아가신 뒤엔 원래 회사를 다니던 제가 그 구두방을 물려받게 됐고요. 워낙 단골 손님도 많고 매출도 나쁘지 않아서 선택한 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의 발자취를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의 눈을 의식하기보단 스스로의 소신을 따라 살던 모습, 떠난 아버지를 여태 그리워하고 존경한다던 그 사람의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더군요. 몇 번의 만남 뒤 마음이 통한 우린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시절 겪어보니 남편은 제 예상보다 더 진국인 사람이더라고요. 남편은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고 아낌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말도 전부 말이죠. 남편은 검소하면서도 불필요한 말은 잘 하지 않고 아끼던 진중하고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한 남편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가득했던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 사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구두솔과 구두약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구들 닦아달라고 맡길 돈은 없어서요. 사실 제가 계속 폐질 주우면서 살다가 겨우 경비원 자리 면접을 보러 가게 됐거든요. 다른 곳은 제가 나이 70이 넘었다고 면접조차 불러주려는 곳이 없어서 정말 겨우 잡은 면접 자리입니다. 제가 자식도 없고 아픈 아내만 간병하면서 살고 있어서 꼭 면접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있는 구두라도 깨끗하게 닦아서 신고 가려고 합니다. 부탁드려요.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절 찾아와 주셨다니 영광인데요. 손에 든 그 구두 닦으시려는 거죠? 주세요. 제가 무료로 닦고 낡은 부분 수선도 해드릴게요. 예? 아, 이걸 무료로요? 네.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자부심이에요. 제가 수선하고 닦아드린 구두가 손님들을 더 행복하고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요. 제 도움이 할아버님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전 충분한 값을 받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꼭 면접 붙으셔야 합니다. 전 한 번씩 주말에 남편의 구두방에 도시락을 싸들고 놀러 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남편은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하더군요. 남편은 고작 깨끗해진 신발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아냐고 말하며 가끔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선뜻 무료로 구두를 수선하고 닦아드리기도 했죠. 깨끗한 구두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람의 마음가짐을 달라지게 만드는 법이라면서요. 한 번은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할아버지를 돕던 남편의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는데 보는 저까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너무 존경스러운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린 1년의 연애 후 곧장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언니들도 부모님도 됨됨이가 된 사람이었던 남편을 많이 좋아하고 환영해 주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부터 희한하게 형부들이 죽이 잘 맞기 시작하더군요. 그건 열이 받게도 제 남편을 화합의 매개체로 삼았기 때문이었어요. 임서방 자네, 아니 장인 장모님 뵈러 온 사람이 옷차림이 왜 그렇게 추레해? 죄송합니다, 큰형님. 제가 오늘 구두방 운영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서 옷을 갈아입고 올 시간이 없었어요. 우린 편해 보이고 좋기만 한데 갑자기 왜 트집인가 있어봐. 그러지 말게. 그냥 밥 먹으러 온 건데 옷차림이 뭐가 중요해? 그래도 어른들 뵈러 오는 건데 옷차림은 단정해야죠, 장모님. 아무튼 다음부터 신경 써, 임서방. 근데 그 추레한 옷이 작업복이야? 하긴 각자 직업에 맞는 작업복이 있는 법이지. 나나 곽서방 같은 사람들은 품위 유지가 필요한 법이니까 뭐 좋은 옷을 입고 일한다지만 자넨 다를 테니까. 형님, 아니, 너무 그렇게 대놓고 우리랑 비교된다고 말하면 임서방이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를 시전하던 두 사람은 함께 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보니 그들은 사회적 우월의식이 심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제 남편의 직업을 우습게 본 그들은 제 남편을 얕잡아 봤던 겁니다. 임서방, 자네 언제까지 그 초라한 구두방을 운영할 생각이야? 아이, 물론 직업엔 귀천이 없다지만 실제로 사람들 생각이 어디 그러겠어? 처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때? 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구두방을 운영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 형님 말씀이 맞아, 임서방. 게다가 지금 임신 중인 처제가 곧 애 낳고 휴직하면 당장은 자네 벌이가 더 중요해질 텐데 애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가 같은 사이들로서 걱정이 돼서 그래. 우리가 그래도 자네보단 더 배우고 한결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말씀이야 감사하지만 전 제 구두방이 초라하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자랑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또 집사람도 아이도 제 벌이로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네도 자존심이 있다, 그거야? 그러게. 하긴 임서방도 남잔데 자네랑 나보다 직업은 못해도 자존심은 있겠지. 원래 없는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은 더 높다잖아. 아, 임서방, 내 말 기분 나쁘게 듣지 말게.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보편적으로. 아마 제 생각에 형부들은 같은 사위인 자신들끼리 경쟁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보다 훨씬 아래인 것 같은 제 남편이 등장하니 무시하고 조롱하기에 아주 제격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때문에 서로 대신 제 남편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 시작하니 죽이 잘 맞기 시작했던 거죠. 왜 공통의 적이 생긴 사람들은 같은 편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심지어 남편은 적당히 대꾸하며 화도 잘 내지 않더라고요. 대신 화가 났었던 건 늘 저였어요. 기분 나쁜 말을 했으면서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쁘게 들어요? 큰형부? 두 사람 다 그렇게 배운 분들이라면서 어떻게 하는 행동은 그렇게 교양이 없으세요? 지금 두 분 행동 딱 봐도 제 남편 무시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제 남편이 얼마를 벌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신경 쓰지도 않고 뱃속 우리 아이도 아주 잘 키워낼 테니까 신경 끄세요. 그래. 아유,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제부도 그만하고 직업 좀 좋은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사람을 무시 못해서 한다리야. 언니 말이 맞아. 아유, 오죽했으면 어른 되고 성질이 많이 수그러졌던 막내가 지 형부들한테 저렇게 언성을 높이겠어.
전엔 형부랑 둘이 그렇게 헐뜯어대더니 이젠 타겟이 제부로 바뀐 거야? 누가 좀 잘났으면 어떻고 못났으면 어때? 보는 내가 다 창피하니까 그만 좀 해. 제부, 정말 미안해. 우리가 대신 이렇게 사과할게. 그런 절 거들어 언니들 또한 형부들을 말리고 화를 냈습니다. 워낙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으셨던 저희 부모님까지 형부들을 나무라시자 형부들은 무안해진 표정으로 입을 삐죽거렸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을 뿐 형부들은 다음에 만나면 여전히 남편을 무시했어요. 임서방, 그 바지 브랜드 바지 아니야? 우리한테 껌값인 브랜드라지만 남의 구두 닦는 사람이 그런 비싼 옷을 안 어울리게 뭐하러 샀어? 아, 형님, 아이 딱 봐도 우리 절반도 못 볼 것 같은 임서방이 제값 주고 사 입었겠어요? 뭐 처제가 사줬거나 중고로 사 입은 거겠죠. 임서방, 자네도 내심 우리랑 자네가 비교됐었지?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고 싶어 하듯 그런 걸 사 입은 거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아이 창피할 거 없어. 형부들, 이 바지 제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사서 입고 다닌 거거든요. 그리고 전에 작업복이라고 무시했던 제 남편 옷도 나름 브랜드 있는 질 좋은 옷이었어요. 제 남편은 조금만 질리면 버리고 새 옷 사 입는 형부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적당히 좋은 옷 사서 오래오래 해져도 기워 입는 검소한 사람이에요. 아이 구두 닦게 하는 사람이 그런 옷을 사 입는다는 것 자체가 검소하지 못한 거 아니야? 막내 처제도 참 남편 감싸느라 고생이 많네. 무시도 적당히 해야지. 정말 약이 오르더군요. 그리고 모두가 말리고 화를 냈음에도 형부들의 무시가 멈춰지긴커녕 점점 더 심해졌던 데엔 제가 보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두 형부는 자꾸만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미치겠다, 연주야. 네 큰형부 진짜 어쩌려고 이런다니. 전에 로펌 다닐 땐 그래도 직장 사람들 눈치라도 봐서 일엔 지장이 안 가게끔 노력하는 것 같더니 자기 사무실 차리고 나서 완전히 개판이야. 그 양반 의뢰인들 재판 준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맨날 술만 퍼마시고 다녀. 심지어 재판에 술도 덜 깬 채로 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랬으니 재판이 잘 될 리가 있겠니? 맞는 사건마다 패소, 패소, 또 패소야. 아, 이젠 사건 맡기겠다는 의뢰인도 거의 없어서 월에 200도 못 벌어오는 달이 태반이야. 큰언닌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후 술로 인해 연이은 패소 행진이었던 큰형부 때문에 미치고 팔짝 들 지경이라며 울분을 토했어요. 물론 물어는 안 받지만 눈치를 보니 큰언니 내웬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또 작은 형부는 언젠가부터 주식에 빠졌었다더군요. 도박만큼 무서운 게 주식이라더니 내가 진짜 미치겠다. 그 전에 조금씩 소액으로 투자하던 건 내가 아무 말 안 했었거든. 근데 이 인간이 조금씩 금액을 불리더니 그 돈을 전부 날려버렸더라고. 물론 사전에 반대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갔다만 아휴, 그 인간이 자꾸만 이번에 만회할 수 있다고 또 주식에 군침을 흘려. 내가 정신 좀 차리라고 잔뜩 윽박질러 나서 풀이 죽어있긴 한데 혹시 무슨 사고를 치거나 하진 않겠지? 미안하다 연주야. 내가 차마 형부 때문에 골치가 아픈 언니한텐 하소연을 못하겠어서 너한테만 자꾸 이런 소리를 한다. 형부들은 각각 변호사로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집안에 많은 돈을 날려 언니들과 친정 부모님 앞에서 체면이 많이 깎인 상태였어요. 그 자격지심을 풀어낼 대상을 형부들은 만만한 제 남편으로 고른 것 같더라고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정말이지 텅 빈 사람들이었죠. 형부들은 자신들이 못나지자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제 남편을 더 심하게 무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던 어느 날 도가 지나친 형부들의 무시에 제가 빵 터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네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둘 다 조용한가? 무슨 일이 있어? 있긴요, 장모님. 그냥 저희도 이렇게 조용한 날도 있는 거죠. 그날 우린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다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
친정으로 모였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두 형부가 둘 다 평소보다 말도 없고 조용하더군요. 언니들도 평소보다 표정이 굳어 보였었고요. 의아하게 여긴 저희 엄마가 이유를 물으셔도 형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어깨만 으쓱거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형부들이 싫었던 전 얼른 밥만 먹고 남편과 둘이 지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언니들과 형부들이 왜 사이가 좋지 않았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모님도 형부들의 이야기를 아셨지만 혹시 다른 이유가 또 있나 싶어 물으셨던 거겠죠. 그날도 평소처럼 또 다툼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한 전 형부들이 남편에게 괜한 시비를 걸기 전에 얼른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비싼 구두인데 흙이 언제 이렇게 많이 묻은 거야? 제 구두도 그러네요. 저기 주차장 앞쪽에 흙탕물이 있어서 그 근처에서 묻은 것 같은데요. 다행히 언니들도 일찍 일어나려는 분위기였기에 우리 세 자매와 남편들은 평소보다 일찍 엉덩이를 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신발을 신으려 현관으로 갔던 두 형부가 자신들의 구두를 보더니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큰형부가 그 뒤에 서 있던 제 남편에게 이러는 겁니다. 오늘 가뜩이나 기분도 엉망인데 구두까지 이러니까 짜증이 꿈틀대는 것 같아. 저기 임서방, 자네가 우리 구두 좀 반짝반짝하게 닦아봐. 제가요? 그냥 대충 소매로 터세요, 큰형님. 정 안 깨끗해지면 나중에 저희 구두방으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하, 자네 요즘 자네 처형이 나 무시한다고 자네도 날 우습게 보는 거야? 구두 닦는 게 자네 일이잖아. 자네 구두 닦는 일 자랑스러워 한다며? 그 자랑스러운 일 내가 시켜주겠다는데 왜 싫어? 큰형님이야말로 형님 직업이 변호사이니 갑자기 제가 변호 좀 맡아달라고 부탁도 아닌 명령을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자꾸 저에게 이런 식으로 유치하게 구시는 거 저도 불쾌합니다. 아무리 저라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임서방, 형님이 우리 사이들 중에 가장 윗사람인 거 몰라? 형님이 시키시면 아랫사람이 돼서 그냥 네 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어디서 건방지게 말대답이야? 그리고 형님 구두 다 닦으면 내 구두도 닦고 윤희나게 아주 팍팍. 저번에 보니까 처가엔 구두약이랑 구두솔 같은 건 없더라. 그러니까 자네 옷 소매로라도 깨끗하게 닦으란 말이야. 잘한다 곽서방. 아주 맞는 말만 조곤조곤 잘하고 있어. 건방지게 사람이 위아래를 알아야지 말이야. 난 전부터 자네 그 꼿꼿한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 볼품없는 구두 닦기 주제. 우리가 무시해도 눈도 하나 깜빡 안 하는 그 건방진 태도 말이야. 자네가 안 참으면 뭐 어쩔 건데? 오늘 우리가 자네 그 초라한 사회적 위치를 단단히 확인시켜 줄게. 무슨 조선시대 양반이 종론 부리는 것도 아니고 형부들의 행동이 과해도 너무 과하더군요. 그 와중에 그동안 적당히 참고 대꾸만 하던 남편도 쌓인 게 많았는지 평소와 다르게 불쾌한 티를 팍팍 드러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형부들은 오히려 자극을 받아 큰 소리를 뻥뻥 쳐댔습니다. 평소에 전 집에 들어오면 늘 남편에게 사과라고 참지 말라고도 말했었어요. 아니면 아예 언니들이 올 땐 친정에 가지 말자고도 했었죠. 아니야. 대충 대꾸하고 넘기면 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장인 장모님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고아인 나에게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셨어. 그리고 형님들이 날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진짜 못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난 정말 괜찮아.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이런 말로 늘 괜찮다고만 했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라도 적당히 참고 무시하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날은 도저히 적당히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전 평소 남편이 드러내지 않았던 남편의 정체를 속 시원히 밝혀버렸습니다. 초라한 사회적 위치요? 큰형부, 그런 형분 사회적 위치가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어요? 왜요? 변호사라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대단하다고 해주니까 형부가 뭐라도 된 것 같아요? 맨날 술 먹고 패소만 하는 변호사라고 소문나서 월에 200도 못 버는 사람을 대체 누가 대단하다고 해주는데요? 그리고 작은 형부, 형분 처음 우리 집안에 들어왔을 때
큰형부한테 사위들끼리 윗사람 아랫사람 어디 있냐는 소리를 해놓고 뭐가 어쩌고 저째요? 누구보다 건방지게 말대답 잘하던 사람이 어디 내 남편한테 내로남불이에요? 처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처제 형부인데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내 말이 뭐가 심해요, 큰형부? 그보다 더한 짓거리를 매번 형부들이 내 남편한테 하고 있었는데 나요, 그동안은 내 남편이 워낙 그릇이 큰 사람이라 나한테도 적당히 참으라고 해서 참은 게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감히 내 남편 무시한 형부들한테 나 소금이라도 뿌려댔을 거라고요. 그리고 형부들 자꾸 내 남편 무시하는데 형부들 자꾸 내 남편 버리도 그렇게 무시해댔죠? 정작 자기들은 사무실 쫄딱 망하기 직전에 주식으로 거액을 날렸으면서. 근데요, 내 남편은 직업 정신이 투철해서 벌이도 제법 괜찮고요. 무엇보다 월세도 받고 사는 건물주예요. 뭐? 임서방이 건물주? 처제,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내가 큰형부예요? 허풍치게? 우리 남편이 워낙 겸손하고 자기가 가진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지도 않던 사람이라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남편 3층짜리 건물주거든요? 우리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30년 동안 구두방에서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사두신 그 건물 내 남편이 물려받았다고요. 내 남편은 순전히 그 구두방 아버님의 발자취를 이어가고 싶어서 운영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내 남편을 무시해댄 형부들한테 이 얘기 해주고 싶었던 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내 남편이 그런 걸로 으스대고 싶지 않다면서 말리지만 않았어도 진즉 다 얘기해서 형부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을 거예요. 저는 2년 동안 남편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말하지 못했었던 사실을 속 시원히 토해냈습니다. 저도 결혼 후에 알게 된 그 사실을 말이죠. 돈과 겉보기로만 사람을 무시하고 으스대길 좋아했던 형부들의 코를 이 이상으로 통쾌하게 눌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요. 아니나 다를까 눈이 휘둥그레진 형부들은 턱이 빠질 듯 입까지 떡 벌리고 있더군요. 3층짜리 건물주? 그것도 서울? 아니, 그런 중요한 걸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 그게 대체 왜 중요한데요? 왜요? 돈 없으면 사람 무시해도 되고 있으면 그래선 안 되니까요? 형부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아무리 직업이 멀쩡하면 뭐예요? 속은 요란한 빈수레고 깡통인데. 저는 그런 형부들에게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손을 꼭 붙든 뒤 이번엔 남편이 입을 열더군요. 아주 냉정한 목소리로요. 여보, 그만해. 애가 놀라서 계속 울잖아. 그리고 형님들, 원래 이런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던 제가 그동안 화가 쌓였던 건 집사람이 안쓰러워서예요. 저야 괜찮지만 집사람이 괜히 형님들 때문에 저한테 미안해하고 속상해하니까요. 물론 당하는 저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도 않았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 형님들 행동이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직업이 어떻고 돈이 있든 없든 누군가를 무시할 권리는 두 분께 없어요. 진정한 품격은 사회적 위치나 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른 언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한 번 절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그땐 제 입에서 이런 점잖은 말이 아니라 거친 말이 나올 겁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처음 보는 남편의 싸늘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제품에서 울고 있던 아들을 데려가 안고 토닥이더군요. 낯선 남편의 모습 때문인지 남편의 정치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형부들은 합주기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런 형부들에게 언니들은 크게 화를 터뜨렸어요. 그런 언니들의 말을 듣고 가뜩이나 언짢은 상태였던 부모님들은 기함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짜 창피해서 못 살아. 당신, 내가 분명히 오늘 얌전히 친정에 다녀오자고 했지? 절대 막내 제부한테 또 시비 걸지도 말라고 했지? 술 처먹고 의뢰인 증거도 재판에 제대로 제출 못하고 또 패소하게 만들어서 소송까지 걸린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제부한테 구들 닦으라 말아야? 이 사회 암적인 인간아. 못나 빠졌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왜 제부한테 자격지심을 푸냐고. 아휴,
둘이 죽이 그렇게 잘 맞더니 아주 끼리끼리였네. 당신 형부 소식을 뭘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보고 있어? 나도 당신한테 이혼당하기 싫으면 오늘 친정에서 얌전히 입 닫고 있다가 돌아가자고 했지. 주식으로 그 큰돈을 까먹고도 정신 못 차려서 나 몰래 집 전 재산까지 날린 인간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제부한테 되먹지도 못한 소리야? 지금 나한테 이혼당한 애 만회하고 있는 인간이 왜 괜히 제부한테 화풀이냐 말이야. 당신 오늘 당신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 거야, 이 못난 인간아. 뭐? 의뢰인한테 소송을 당해? 전 재산을 날려?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여보, 괜찮어? 자네들 냉큼 내 집에서 사라지게. 그래도 우리 딸들이 선택한 남편감들이라고 우리가 아무 말 안 했더니 자네들이 기어코 우리 딸들 속을 뒤집어 놓는구만. 우리가 보기엔 자네들은 막내 임서방의 발가락 떼만도 못해. 그런 주제에 감히 누가 누굴 계속 무시해? 우리가 그래도 남의 집 귀한 아들들이라고 나서서 역정을 안 냈더니만 자네들이 아주 처부모도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먼. 나가게. 당장 나가. 놀랍게도 그 두 형부는 그날로부터 얼마 전 나란히 또 다른 사고를 치거나 들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둘도 언니들도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고 말도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 와중에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제 남편을 무시해대던 형부들은 결국 저희 부모님 손에 냅다 친정 밖으로 쫓겨나게 됐죠. 그날 잠시 동안 조카들과 남아있던 언니들은 제 남편에게 자신들의 남편을 대신해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집안 어른이 돼서 진즉 질서를 바로잡아 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제 남편의 손을 잡고 사과를 해주셨어요. 사실 당신한테 제일 미안한 건 나야. 당신이 말렸어도 내가 더 일찍 나서서 형부들 입을 꿰매버렸어야 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괜찮다니까. 그리고 당신도 처형들도 장인 장모님도 다 내 편이셨다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난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해. 그릇이 남달랐던 남편은 오히려 제가 사과를 하면 자신이 가슴 아프다며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 한심하게도 형부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에게 굽신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이튿날 저녁 먼저 남편을 찾아온 건 큰형부였어요. 임서방, 어젠, 아니 2년 동안 내가 자네에게 너무 심하게 굴었지? 미안해. 난 자네가 그런 부자인 줄도 모르고 그냥 구두 닦인 줄로만 알아서 그랬어. 아니. 어제 자네 말대로 아예 내가 자네 무시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었네.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는 잘못을 깨달았으면 가족끼리 사과는 당연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윗사람 아랫사람 따지지 말고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임서방, 내가 체면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와서 사과도 했으니까 자네도 날 용서해 주지 않겠어? 사실 나 이번에 의뢰인한테 소송 걸린 일로 안 그래도 안 좋던 평판이 완전 바닥이 됐어. 다행히 패소 원인이 나보단 의뢰인의 증거 부족이 더 커서 소송에서 질 것 같진 않은데 변호사 신용이 생명이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무실을 빼고 다른 건물로 사무실을 좀 옮기려고 해.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근데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벌이가 형편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자네 건물에 빈자리 있으면 나한테 무상으로, 아니 월세 반값으로라도 세를 좀 주면 안 되겠나? 우린 가족이잖아.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 그동안 남편을 제일 많이 무시했던 큰형분, 뻔뻔하게도 남편에게 호울뿐인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냅다 본론을 꺼내들더라고요. 남편의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아마 그만큼 급했던 거겠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형부의 말을 딱 잘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큰형님의 사과가 진심으로 생각되지도 않고 제 건물엔 공실도 없어요. 있다고 한들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도 도움도 아닌 피해만 주기 바빴던 형님의 사무실을 차리는데
제가 별로 보탬이 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임서방, 아이 정말 1억이야? 자네 내가 사람 좋게 봤는데 이렇게 속이 밴되기만 했어? 자네 지금 나한테 앙심 품고 복수하는 거지? 그만하세요, 큰형부. 제 남편이 맞는 말만 했는데 왜 억지를 써요? 그리고 제 남편이 바보같이 착해서 형부 부탁을 들어준다고 해도 제가 못하게 막을 거예요. 전 제 남편이랑 다르게 대인배도 아니고 진짜 밴댕이 소갈딱지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정말 뻔뻔도 하시네요. 나가세요, 얼른. 큰형분, 남편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애걸복걸하더니 결국엔 화를 내며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이었죠. 작은 형분, 그로부터 이틀 뒤에 우릴 찾아왔습니다. 그리곤 큰형부처럼 남편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더니 냅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임서방, 내가 그동안 자네한테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내가 사실 아직 집사람한테 안 들킨 게 있는데 나 가지고 있던 돈만 날린 거 아니야. 나 사실 내 명의던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었어. 나 그거까지 들키면 진짜 이혼당해. 나 퇴직금도 미리 끌어다 썼단 말이야. 제발 부탁하네. 어? 내가 비록 성격은 좀 못됐어도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거 알잖아. 나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녀서 겨우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한 거란 말이야. 이건 처제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그날 작은 형분, 숨겼던 대출비까지 들키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이혼당할 거라며 울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작은 형부는 남편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고민 끝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남편이 무슨 대답을 하기도 전에 제가 형부를 냉큼 쫓아내버렸죠. 큰 형부나 작은 형부나 참 염치도 없네요. 아무리 손 벌릴 곳이 없었어도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제 남편을 찾아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형부가 이혼당한다고 한들 그건 돈이 아니라 언니와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좀 나가라고요. 진짜 형부들 때문에 제가 남편한테 미안해서 환장하겠다고요. 저는 기어코 작은 형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얼마 뒤 결국 작은 형부는 언니에게 대출 사실까지 들켜 작은 언니네 집은 한바탕 뒤집어졌죠. 그리고 그때 남편은 작은 언니를 찾아가 기어코 돈을 빌려줬어요. 언닌 자신이 짊어져야 할 업보라며 끝까지 거절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이런 말을 하며 언니에게 끝내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대출을 이자에 허덕이며 사는 거야 어른들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아직 어린 조카들은 불쌍하잖아요. 작은 처형. 한창 잘 먹고 잘 자랄 나이인데 돈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빌리면 적어도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때 남편은 형부가 아니라 언니와 조카들을 보고 기꺼이 돈을 빌려줬던 겁니다. 언니도 언니지만 남편의 넓은 마음이 너무 고마워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은 언니가 말은 안 했어도 얼마나 힘들어진 상황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 겉만 세 보이지 속은 여렸던 작은 언닌 결국 작은 형부를 용서해줬어요. 대신 2번 다신 사고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살던 경기도의 아파트 명의 또한 언니 앞으로 돌려놓는 조건으로요. 뒤늦게 그 사실들을 알게 된 우리 시부모님하고 시누이들이 찾아와서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해줬어. 시댁 식구들은 가난하긴 해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이거라도 보태라고 나한테 시부모님이 1,000만 원을 어디서 마련해서 가져다 주기까지 하셨더라. 그런 시댁 식구들하고 마지막으로 기회 달라는 그 인간 눈물을 봐서 내가 딱 한 번만 져주기로 한 거야. 반면 이혼을 당한 건 큰형부였습니다. 큰언닌 더 이상 남에게 도움이 아니라 이기적이게 굴며 피해만 끼치는 인간과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을 했다더라고요. 그동안은 조카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었는데 큰형부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서요.
차라리 돈을 까먹었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남의 인생을 하찮게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난 고쳤을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며 쓴 한숨을 내뱉던 큰언니에게 부모님은 속상한 위로를 건네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의 사이는 셋에서 둘이 됐고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큰언니는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조카 잘 살고 있어요. 큰형분 아직 사무실이 망하진 않은 모양인데 없는 벌이에 조카 양육비를 보내며 지금은 혼자 쓸쓸히 지내고 있다고 했죠. 또한 작은 형분 지금 제 남편에게뿐 아니라 친정에서 전혀 길을 못 펴고 지내고 있습니다. 임서방, 혹시 나 자네 구두방 가서 일이라도 좀 배우면 안 될까? 주말에 투잡이라도 뛰게. 내가 운전은 워낙 못해서 대리운전은 엄두도 안 나서 그래. 집사람이 자네한테 언제 돈 갚을 거냐면서 투잡비라고 구박이 보통이 아니야. 죄송해요. 저희 구두방이 보조가 필요한 정도의 매출은 아니라서요. 한편이던 큰형부가 없어진 데다 재발이 저렸던 작은 형분. 지레 겁을 먹고 저희 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중입니다. 기꺼이 돈을 빌려준 제 남편과 자신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저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죠. 그 와중에 언니는 형부를 용서해주긴 했지만 아직 가슴속에 응어리 남아있는지 형부를 종종 구박하는 모양이더군요. 얼마 전엔 형부가 침울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이런 부탁까지 했던 걸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무시했던 두 형부는 정반대의 처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언니는 여전히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다달이 돈을 갚아나가고 있죠. 언니의 시부모님이 주셨다던 1,000만 원은 받은 즉시 제 남편에게 돈을 갚은 상태고요. 부디 가정을 지키려는 언니의 노력을 위해서라도 작은 형부가 2번 다시 주식에 손대지 않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전 제 친정 식구들 때문에 긴 곤혹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아이들뿐 아니라 친정 부모님과 언니들도 소중히 여겨주고 있는 제 남편에게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세상엔 사람을 감히 평가해 볼 수 있는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인성, 노력의 척도, 재능, 사회적 명예, 성공, 재물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가장 기본이자 우선이 돼야 하는 건 단연코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인성은 인간의 본질을 의미하는 단어인 만큼 내 본질부터 선하게 갈고 닦지 않는다면 이후에 따르는 것들은 그 빛과 의미가 퇴색될 테니까요. 물론 성공과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성이 가장 우선이라는 말을 이 글을 통해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1년 중 마지막 달인 12월이 코앞이네요. 모두 남은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